그러면은 이번에는 2024 팀 USA를 또 드림팀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미국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미디어에서도 드림팀, 리딩팀처럼 네이밍을 하고 싶었는데 공모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마땅히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지을 만한. 그래서 그냥 드림팀이라고 또 미국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벤져스 팀 뭐 그런 것도 붙은 것 같고. 이 2023년 드림팀과 또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1990. 오리지널 드림팀. 네. 인데 그러면 2008년 코비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리딩 팀이라는 게 있으니까. 리딩팀이랑 따로 이제 명칭이 있으니까. 이 드림팀과 이 드림팀 이때 농구와 그리고 농구 전체적인 환경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전력 비교보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게 84년도 LA 올림픽 때 마이클 조단이 이제 금메달 땄을 때 상대 팀이 스페인이었는데 그 스페인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금 미국의 농구는 세계 농구보다 50년 앞서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92년도 마찬가지인 게 드림팀이 등장한 다음에 거의 계몽하듯이 하나하나 알려줘가면서 미국 농구를 휩쓸어 버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가 돼가지고 보셨다시피 4쿼터 마지막까지도 알 수 없는 자 거의 뭐 작년에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고 월드컵에서는 거의 뭐 평준화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92년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통계를 하나 보면은 NBA 우리가 아마 올림픽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막 NBA 선수가 각 팀 몇 명이나 있냐.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명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반면에 92년 대표팀 듀란트가 말했 그 회상하기로는 이제 통계를 봤을 때 92년 당시에는 드림팀 선수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NBA 선수 다 합쳐도 10명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NBA 선수가 보편화됐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르브론 제임스나 앤서니 데이비스 한 번은 몸을 부딪혀봤던 선수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경쟁 상대로 본다는 게 달라진 거 아닌가. 그 시각의 차이. 그게 뭐 또 데이비드 스턴 전 총재가 바라던 미래가 아니었을까.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그러니까 NBA 세계화를 주도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모습이 10년, 20년 지나서 이제는 정말 이제 보편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일례로 도쿄올림픽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도쿄올림픽 때는 그렉 포포비치랑 마이크 브라운을 제외하면은 NBA에 몸담았던 코치 감독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올림픽을 보면은 12팀 중에 8팀에서 최소 한 시즌 이상 NBA 코치나 감독을 했던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었다는 거죠. 이건 뭐가 늘었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만큼 몸을 담았다는 건 선수들의 습관을 한번 분석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NBA 스타일로 경기를 분석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선수들은 사실 아브라모비치가 누군지 본 적 있었겠어요? 산에 한번 이브라모비치인지 뭐 그렇죠. 구두리치인지 몇 년에 한번 외갓집 가서 보는 그 사촌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얘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라든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스페시치 감독이 NBA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92년부터 꾸준하게 국제대회에서 오리지널 드림팀이랑 붙었던 감독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했죠. 92년보다 지금 훨씬 강하다. 역대 최고의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분석 대상이 됐고 또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앙골라가 2019년 월드컵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칭 스태프들하고 명함을 주고받는데 얘네가 가오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앙골라 명함을 안 주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명함, 애틀란타 호크스 명함을 주는 거니까 보면은 필라델피아 전력 분석 코치 비디오 코디네이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 알바를 뛰는 거야 이제 비시즌이니까 대표팀에서. 그렇죠. 이러면서 전수해 주는 게 퍼지면서 이제 미국 농구가 세계로 뻗어나갔고 또 오히려 지금 보면은 뭐 스페인 피켓롤도 그렇고 역으로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스텝도 많잖아요.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는 육성 코치가 다 유럽 사람들이고 또 요키치하고 머레이가 자주 쓰는 패자 액션 역시나 어쨌든 세르비아에서 들어온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30년이나 세월 동안에 상호작용이 너무 진하게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이제 공진하죠. 서로 다른 개체가 이제 자연에서 경쟁을 주고받으면은 자 사자가 있고 뭐 톰슨 가젤 같은 이제 뭐 초식 동물이 있어요. 톰슨 가젤이 100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구상에 나타난 지 한 100만 년 되다 칩시다. 100만 년 내도록 잡아먹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하면서 공진하는데 뭐 가젤은 사자의 그런 달리기를 좀 이제 영향을 받고 사자 같은 경우도 가젤이 그런 지구를 영향을 받고 서로의 공진하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압도적이었지만은
전 세계 다른 팀들이 미국을 보면서 이제 서로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코칭 스태프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 선수들이 NBA 뛰면서 그런 이제 하나의 장점들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진화의 흐름이 흘렀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유럽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유럽이 이렇게 하니까 뭐 2004년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우승한 것처럼 그러면 미국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말씀하신 뭐 피켓롤이라든지 뭐 어떤 뭐 스페이시 농구라든지 그런 걸 영향을 받게 되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이제 좀 이상적인 모습을 가는 그런 게 되는 게 이게 또 농구뿐만 아니라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죠. 그런 게 이제 어떤 세계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쌍방향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농구에서 그런 게 이제 딱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우승할 당시에 모션 오펜스 많이 쓰고 플렉스 많이 썼는데 지노빌리를 활용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컨셉은 루벤 마그나노라고 아르헨티나 감독이 냈던 아이디어였는데 NBA에서 감독들 교체에 유일하게 NBA 감독 소속이 아닌데도 NBA 소속이 아닌 감독이 쓴 전술가 바로 이제 아르헨티나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호로 주고받고 영향을 맞아요. 주는 게 빠르고 또 토니 파커 같은 사람들은 프랑스 가서 그 팀 구단주 맡고 농구학교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비츠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NBA에서 번 돈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가서 환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캠프도 열고 뭐 대단적인 예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왜 그럼 아시아는 안 되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선수가. 야오밍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라 개인 사회에 환원된 돈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나라에서 뺏긴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더 못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탁구 쳐야지. 탁구 해야지. 다이빙하고. 잘하더라고. 다이빙 금메달 다 휩쓸었어요. 야오밍이? 중국에. 다이빙. 다이빙. 야옹이 다이빙이라 하기엔 너무 크고. 상상했어. 상상했는데 가슴에 털이 있을 것 같아요. 야오밍도 잘못했으면 탁구 쳤을 수 있어. 키가 너무 커가지고 탁구 못 친 거야. 10cm만 작아서 그러니까. 떴을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아시아가 느리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언어가 아니까. 언어랑 맞아요. 받아들인 자세가 아니까.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뭐든 뿌려야 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뿌리고 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를 미국에서 받아들인다? 그건 딱 하나예요. 이길 수 있는 거. 용병이든 맞아. 이길 수 있는 전술이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형이 2018년에 19년에 그 쓴 책 있잖아요. 우리가 농구에서 알아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요즘 다시 꺼내 읽었거든요. 거기서 형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디어의 발달. 예전에는 스카우팅 하려면은 영상 스카우팅가 있어. 무조건 가서 봐야지. 가서 봐야지. 근데 이제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저도 제 방에 앉아가지고 NBA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예전 경기들은 예전엔 방송국 가서 테이프 좀 빌려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가면 다 있어. 다 있지. 다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도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성장 시기부터 선진 농구를 눈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말씀대로 직접 국제에서 몸을 부딪히기 전까지는 몰라요. 미국 애들이 어떻게 농구하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들도 선배들도 훨씬 많이 생겼고 그런 미디어의 발달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미디어 발달도 하고 다 좋아졌는데 그 폐쇄성, 그 특유의 폐쇄성이 아시아 농구는 좀 정체시킨 이유가 아닌가. 그 와중에 일본이 올라온 거는 역시나 그런 개방적인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데 더 심화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NBA 갔다 온 선수들은 다 일확천금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게 정말 공진하죠. 또 하나는 역시 사이즈. 미국 대표팀도 한창 사이즈 때문에 고전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이라든지 오래된 뭐 농구의 기본 전술 그리고 그런 뭐 인프라 그런 것들은 미국을 따라서 없겠지만은 개별 선수의 사이즈는 누구에나 공평하잖아요. 웬만하면 미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저기 동구권 뭐 어디 뭐 폴란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런 선수가 또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이즈의 그런 이제 균등화가 또 하나 좀 국가 간의 그런 격차를 좁히는데 그리고 그런 거인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본이 다 나와 있죠. 이제. 맞아요. 영양학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발전한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거인들이 나타나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대표팀도 결국 야오밍의 빚을 진 거잖아요. 야오밍이 가장 큰 장점은 뭐라만 해도 결국 사이즈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후계자들 잘 못 키우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중국에서 큰 친구들은 배구하러 가더라고요. 농구 다 그렇지 뭐.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죠. 꼬실 때 꼭 그런 데잖아요. 몸싸움 안 해도 된다고. 뭐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럼 자연스럽게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폐쇄성이나 이런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랑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코치의 세계화 이런 게 저는 지금 남자 농구에서 가장 올림픽에서 인상적이었던 팀은 광탈을 했지만 남수단이었어요. 여자에서는 나이지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그냥 어디 키 큰 애들이라서 뭐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옛날 뭐 앙골라 이런 것처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예를 들어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없거나 이런 걸 뭐 내전하고 있고 이걸 떠나서 준비된 팀이잖아요. 그 남수단에 있는 감독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얄 아이비. 네. 로얄 아이비가 휴스턴 코치잖아요. 네. 네. NBA 현지 코치가 남수단에 와가지고 선수들을 트레이닝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나이지리아 코치에 그분이 있어요. 올라주원 딸 아비 올라주원. 네. 예, 아비 올라주원이랑 지금 그 감독이 레나 와카마? 예, 그 사람도 미국에서 예, 농구를 배우고 하다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로 가가지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심지어 그 협회나 이런 것도 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다 터뜨린 거거든요. 남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 그 G리그 찍목했던 선수들 오고 그리고 호주.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선수 루올댕. 네. 루올댕이 2019년이죠. 그때 이제 남수단 협회장으로 오면서 모든 걸 바꾼 거잖아요. 내전 사실. 종료되고 예. 정리시키면서 루올댕이 예. 수습을 했죠. 예. 네. 자, 그 수습된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냐? 그 자금의 출처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누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나? 시카고? 아니죠. 마이애미? 시카고는 터전이었지만 한 발음 더 내가 돈을 마음껏 써도 내 여성을 흥분해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이애미? 아니죠. 우리 캘리포니아. 네. 레이커스? 황금구단. 이 모든 그 루올랭이 이 정도는 충분히 써도 돼. 라고 꿈을 갖게 해주고 재건에 힘을 써주게 해준 나라가 팀이 바로 그 미치 컵책 그분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단은 약간 괴로웠지만 그래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가했다. 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나비 효과입니까? 레이커스가 기억을. 레이커스가 비록 NBA에서는 그 당시 빌빌거렸지만은 그 통 큰 투자가 지구 반대편에 루올랭을 꿈꾸게 했다. 아프리카 농구를 꽃을 피우게 하는 그 큰 그림. 인민을 웃게 했다. 네. 역시 버스 구단은 만만치 않은 그 구단주 가문이 아닙니다. 네.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다들 착각하시는 게 남수단 선수들이라 해서 남수단에서 농구 배워가지고 그럼요. 그런 건 아닌 게 네. 호주랑 남수단이랑 좀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남수단 선수들이 수단 분들이 그 피난을 갈 때 네. 난민이 됐을 네. 때 호주로 되게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귀화를 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성장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주 리그 보면 어느 팀이든 간에 수단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도 트위터 보시면 호주의 협회에서 또 다른 형제가 선전하고 있다고 막 써는 게 그 정도의 긴밀한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남수단에 농구장 하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수단에서 모여서 농구를 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렇죠. 농구 모여가지고 훈련을 쌓고 왔는데 루올랭이 거의 큰 일을 한 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대표팀에 올 수 있게 보험을 해결해 준 거.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림픽이든 피바든 다 보험을 들어주긴 하지만 네. NBA 선수들 같은 경우 보험료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예. 그 훈련 시스템 만들려고 로얄 아이비 감독 데리고 오고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로얄 아이비 감독이 온 게 2021년. 그 전에 로얄 아이비 감독을 만드는 이 그 지붕을 세운 게 루올댕이 2019년 그 연맹 회장으로 오면서. 근데 그 루올댕보다 이전에 남수단을 이렇게 같이 세웠던 사람이 그렇죠.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한국의 이문세 감독님이라고 축구를 어린 남수단에서 가르치다가 이분이 남수단 스포츠를 통해서 이 내전을 좀 치유를 해야겠다 하면서
2016년에 올림픽위원회, 남수단 올림픽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농구를 포함해가지고 협회가 9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체육관이 하나 없잖아요. 남수단 지금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에서 KBL 그 예전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하고 했다고. 저도 이거 나중에 기사로 접했는데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예. 결국 그런 분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올라온 거고 예. 참 근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환경이.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진짜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거기에 막 오해돼지 같은 덩치 선수들이 네. 꾸겨가 타는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막 그런 자동차에 타는 거 못마땅해 하고 그러는데 예. 진짜 다 꾸겨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적 내려고 애쓰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눈물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이게 인프라가 중요해요.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M&A 해외급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은간호인데 아프리카 가면 은간호가 공사장에서 이거 삽질하고 있다고. 진짜 삽질하다가 프랑스로 넘어왔거든요, 진짜. 시작함 같은 애가 얼음병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선수들이 본인들의 그런 이제 애틀레틱한 능력을 올곧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아프리카도 계속 이제 국정업 농구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발굴하고 막 유지리 담당도 가가지고 네, 막 맞아요. 아프리카 출신이다 보니까 투자하고 유지리가 좀 각별하죠, 그런 게. 예. 시작함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러니까 계속 발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험이라든지 이동 맞아요. 경로라든지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언제든지 좀 흩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나라가 왜냐면은 한 나라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비즈니스처럼 대회가 있을 때마다 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걸 끈끈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루올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마 나이지리아 남자 대표팀도 한참 올라가다 망한 이유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진짜 애를 많이 썼대요. 네. 감독 돼가지고 감독이 돼서 본인이 막 비행기 예약하고 버스 예약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상상도 못했대요. 근데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선수들 아는 사람 통해서 할인받고 막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NBA 감독으로 가버리면서 나이지리아 대표팀도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아프리카 팀 같은 게 올라가려면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진짜 아프리카 선수들이 성공하고 있죠 NBA에서. 맞아요. 아마 절반이 뭐 10%만 투자가 돼도 진짜 그러니까 커질 것 같아. 인프라라는 게 뭐 경기장일 수도 있고 뭐 이동 수단일 수도 있고 보험 같은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결국 인적 자원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NBA에서 성공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다시 그게 이제 고국을 위해서 또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면은 인적 자원이 쌓아 올린 그 이제 사회적 환경도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서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스포츠 수준도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드가 카메론 향후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연봉의 0.5%만 걷자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투자만 해도 사실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가 앞으로는 저는 하드웨어가 좋은 나라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갖추면 진짜 무서워진다 보는데 말리든 뭐 앙골라든 진짜 다 올라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게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문제잖아.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의 문제는 영국이 끼어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요. 이게 수단이라는 나라가 되게 좀 역사 복잡한 나라거든요. 북아프리카에 걸친 나라인데 약간 북아프리카에 걸쳤다는 거는 이슬람 쪽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유럽 애들이 들어오면서 가톨릭이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교 갈등 생기죠. 그리고 영국이 이제 식민 지배를 마치고 철수할 때 이 새끼들 마음대로 줄 꺼놓고 나갔잖아. 종교, 인종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근데 아프리카는 인종을 떠나서 종족 간에도 또 차이가 되게 많은데 그냥 다 그냥 꺼놓고 나갔잖아. 근데 영국이 다른 전 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똥을 거하게 싸고 나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루올댕은 영국에서 픽업돼가지고 해서 기량을 인정받고 결국 NBA 간 거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표팀을 구성하는 많은 이제 유색인 선수들도 유색인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죠. 좀 이제 흑인 아프리카 출신 아버지 부모님을 가진 선수들도 다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그런 이제 조금 어떻게 원수죠. 원수의 나라로 가서 성공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다시 그 번 돈으로 다시 아프리카에 재투자가 하게 된다는 거는 그냥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또 루올랭도 영국 국가대표였고 그러니까요. 한때 영국 국가대표였고 대표팀에 영국 프로리그에 또 예. 투자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수단이 또 남수단이랑 독립전인데 내전 끝에 남수단은 독립했는데 이렇게 된 사단의 50% 이상이 다 영국 때문이거든.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참 아프리카 팀들은 알 수는 없지만 남수단은 터전을 잘 닦았기 때문에 네. 훌륭한 또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음 대회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뽀록이 아니고 음. 모두의 정말 숨은 노력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팀이다. 거기다 뭐 드림팀이랑 대등한 경기 했기 예. 때문에 한 번은 뭐 평가전이긴 했지만 1점이 모자랐던 거죠. 네. 승리까지. 그래서 참 부럽고 하물며 남수단이나 나이지리아 같이 인프라가 안 갖춰진 나라들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올림픽 정신을 이렇게 빛내고 있는데 우리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너무너무 네. 부럽고 이거를 쟤네들 원래 키가 크잖아. 원래 키 큰데 어떻게 농구는 키 큰 사람들이 하는 건데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다 준비된 거니까. 그치 이제 카와무라 생각하면 이제 예. 절대 그런 변명 뭐 못하지. 피지컬 핑계도 못 댑니다. 예. 근데 근데 다 다시 준비해야 이번 돼. 올림픽 때문에 더 약간 공으로 하는 게 힘들어졌어. 칼, 활, 라켓, 총, 뭐 이런 걸로 끝난다니까 이제. 발차기. 예, 발차기 뭐. 무기 종목이 더 약간 힘들어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무기를 잘 다루는 줄 몰랐어. 나도 그랬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모두가 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 금메달 예상이 5개였죠. 네. 5개인데 지금 벌써 13개인가 땄죠. 14개를 땄는데 다 뭐 약간 살상 무기로 땄어. 칼, 총, 활 이런 걸로. 거의 역대 가장 지금 선수단이 나가가지고 거의 역대 최고 성적 지금 그러니까요. 네. 뽑을 수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다 수고 많으셨고, 네. 우리도 언젠가 농구도 거기서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도 이제 좀 언젠가는 대한민국 대표팀 중계하면서 밤 좀 새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좀 큰 목표는 그렇고 우리의 작은 목표는 4년에는 우리 LA 가서 방송 한번 합시다. 그렇죠. 한번 합시다. 입중계라도. 가야지. 입중계라도 진짜. LA까지 가서 입줄게. 아니 뭐 하셔도 되는데. 올림픽 구경도 좀 하고. 아니, 구경하면서. 구경하면서. 그냥, 예. 네. 거기 가서 라방 키고. 네. 그리고 또 레이커스의 또 위대한 또 유산들을 또 우리 또 투어 한번 하고. 코비 또. 투어, 코비 그 동상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아나랑 같이 다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촌 용돈 좀 줄게. 그래서 만원 놔두고 오고. 네. 그 오닐 동상 제모한 건 보고 오셨어요? 오늘 그 옛날 거 봤죠, 옛날 네. 거. 예. 덩크하고 있는 거. 덩크하는 그거 거. 다 보고 와야죠. 어쨌든 4년 뒤에는 저희가 그러고 있겠다고 약속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